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박태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다뤄볼 주제는 전이성 방광암의 새로운 치료법입니다. 오늘은 이 전이성 방광암이라는 병이 또 어떤 병인지, 우리 치료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항암 치료라는 거는 어떤 치료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방광암이라고 하는 병은 방광에 생기는 암을 통칭하는 병 이름이기는 합니다. 근데 흔히 저희가 제일 많이 겪게 되고 또 제가 흔히 말씀드리게 되는 방광암이라는 병은 요로상피암이라는 병입니다. 이 요로상피암이라는 병은 소변이 지나다니는 길, 요로라는 곳이 있는 요로 따라서의 요로상피 세포가 있는 모든 곳에 생길 수 있는 암인데요. 신장이라는 곳에서 소변이 만들어지면 처음 지나가게 되는 신우라는 신장의 일부분부터 방광으로 이어지는 요관, 그리고 소변이 고여 있게 되는 방광, 최종적으로 소변이 배출이 되는 요도까지 요로상피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 생길 수 있는 암입니다. 하지만 요로상피암의 한 80%, 약 90% 이상은 방광암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요로상피암 하면 방광암, 방광암 하면 요로상피암이라고 말하게 되고 오늘 저도 방광암이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광암이라는 병은 또 보시다시피 범위에 따라서 저희가 좀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방광 내부 표면에만 존재하는 표재성 방광암도 있고요. 이 암이 조금 더 진행을 해서 근육을 뚫고 들어가서 좀 깊어지게 되면 근침윤성 방광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이 방광암이 방광을 벗어나서 멀리 있는 림프절이나 다른 장기로까지 번지고 침범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늘 말씀드릴 전이성 방광암이라고 부르게 되는 병이 됩니다. 이 표재성 방광암이나 근침윤성 방광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로 치료를 해볼 수 있지만 전이성 방광암의 경우에는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는 고려하기가 어렵고 현실적으로는 항암 치료가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떤 치료를 하게 되느냐도 중요한데 사실 암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치료 목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이성 방광암의 치료 목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환자분들 또 보호자분들은 암 치료를 하겠다라고 하면 암을 완치시키는 치료를 보통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좀 안타깝게도 전이성 방광암의 현실적인 치료 목표는 완치가 아닙니다. 물론 드물게 치료 약제가 너무 잘 듣고 치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암이 깨끗하게 없어져 버리고 완치가 되는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나 내 가족이 그런 예외에 해당하기를 바라는 희망은 너무 좋은 것이고 저도 제가 보는 모든 환자들이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속하기를 굉장히 바라지만 현실적인 치료 목표를 이해해야지 치료 결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고 주치의가 제시하는 치료 방향도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치료 목표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이성 방광암을 치료를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생존 기간을 연장시키고 암으로 인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암이 내 몸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암과 계속 살아가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러면서도 삶의 질은 떨어지지 않고 유지를 하면서 최대한 오래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게 저희 목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주치의와 소통을 잘 하셔야 중간중간 발생하는 중요한 치료 결정 과정에서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환자분들은 완치가 안 된다고 하면 나는 힘든 항암 치료를 받고 고통스럽게 연명을 하느니 너무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평화롭게 남은 시간을 보내고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결정도 제가 존중하지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치료되지 않은 암을 가지고 지내시는 시간은 결코 평화롭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을 가지고 지내시는 그 시간도 덜 고통스럽고 더 평화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치료가 꼭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암 치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하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메스껍고 토하고 머리도 빠지고 집에서 누워만 지내시고 이런 치료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항암 치료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져서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항암 치료 종류를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예전부터 수십 년 동안 사용했던 부작용이 많은 항암제는 세포 독성 항암제라는 분류에 속하게 되고, 요즘 들어 개발된 여러 약제들은 면역 관문 억제제나 표적 치료제, 또 가장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신약으로는 항체 약물 접합체 같은 항암 치료 종류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포 독성 항암제라는 약은 기본적으로 세포 분열을 억제하거나 DNA 손상을 유도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약입니다. 이런 세포 분열을 억제한다거나 DNA 손상을 유도하는 것은 사실은 암세포만 공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정상 세포들도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부작용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암종들에서 세포 독성 항암제는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방광암에서도 역시 세포 독성 항암제는 중요한 치료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방광암에서 흔히 사용하게 되는 세포 독성 항암제들을 제가 써놔봤는데요. 흔히 백금 화합물이라고 말하는 시스플라틴이나 카보플라틴이라는 약제가 있고, 또 젬시타빈이라고 부르는 항암제도 세포 독성 항암제에 속하게 됩니다. 조금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 메토트렉세이트, 빈블라스틴, 독소루비신 같은 세포 독성 항암제들도 있고, 파클리탁셀이나 일부 제한적인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 페메트렉시드라는 약도 모두 세포 독성 항암제에 속하게 됩니다. 이런 약들은 단독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여러 약제들을 병합을 해서 병용요법으로 사용을 하게도 됩니다. 예를 들어 젬시타빈과 백금 화합물을 함께 사용하는 병용요법도 흔히 사용을 하게 되고요. 여러 약제들을 섞어서 엠박이라는 치료법으로 저희가 통칭하며 치료를 하게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면역 관문 억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역 관문 억제제는 저희가 면역항암제 또는 PD-1, PD-L1 억제제라고 부르는 약이기도 하고요. 일부 환자분들은 면역치료제라고 알고 오시기도 합니다. 조금 구분해야 되는 거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건강보조치료로 면역치료를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면역관문 억제제는 항암치료의 일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이 암세포를 찾아서 공격하고 죽여 없애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암세포는 살아남고자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피하고 그 공격을 회피해서 살아남으려는 시도들을 하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 PDL1이라는 기전을 통해서 면역 세포의 공격을 회피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많은 연구자들이 이 공격을 회피하는 회피 기전을 차단을 하면 다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원리로 개발되는 약이 면역관문 억제제입니다. 아래 나온 바벤시오, 키트루다, 옵디보, 티센트릭, 이런 약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약들이 제가 말씀드린 면역관문 억제제에 속하는 것이고, 각자 다른 회사에서 개발을 해서 다양한 종류의 약제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한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요 PDL1이라는 기전 이외에도 암세포가 이용을 하게 되는 많은 기전이 있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다른 기전들을 억제하는 면역 관문 억제제들도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표적 치료제입니다. 표적 치료제라는 것은 암세포의 특정 분자나 유전적 특징을 표적으로 삼아서 공격하는 치료법입니다. 암세포를 이렇게 선별을 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정상세포에 대한 손상이 적고 부작용이 비교적 덜한 편입니다. 보통은 저희가 먹는 약으로 많이 개발이 되어 있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또 오시면 나는 힘든 주사약 말고 항암 치료 말고 그냥 먹는 약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경우에 말씀하시는 먹는 약이 이 표적 치료제일 텐데 이 표적 치료제도 부작용이 덜 하기는 하지만 분명히 항암제이고 항암 치료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치료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표적 치료제라는 것이 듣기에 굉장히 좋고 정밀한 치료제이고 실제로도 그렇지만 정밀하기 때문에 반대로 표적이 있는 경우에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표적이 없는 경우에는 표적 치료제를 사용을 해도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적이 있는지를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진료실에서 주치의가 유전자 검사 또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NGS 검사를 시행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런 표적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 표적이 있는지 검사를 해보자라는 말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표적 치료제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검사 시행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광암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표적 치료제가 발베사라는 약이 있는데 방광암의 여러 유전자 변이 중에 FGFR3라고 부르는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발베사라는 약을 사용을 해서 치료에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분류가 항체 약물 접합체라는 약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면역관문 억제제, 면역항암제나 표적치료제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수 있고요.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 항체 약물 접합체라는 약은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항체 약물 접합체 또는 저희가 줄여서 ADC라고 부르는 약은 두 가지를 접합을 해놓은 약물입니다. 특정 표적을 찾아서 결합을 하게 되는 특정 표적에 달라붙게 되는 항체라는 일종의 표적 치료제와 약물을 결합하게 되는 건데요. 이 약물에는 여러 종류의 약들이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가장 흔히 사용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세포 독성 항암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상 세포도 공격할 수 있는 세포 독성 항암제를 항체라는 배달부를 통해서 암세포에 도달시켜서 암세포에만 작용할 수 있게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고농도의 약물을 전달을 해서 정밀 타격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노란 것이 앞서 말씀드린 약물이고 세포 독성 항암제가 흔히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 약들을 일반적으로 주사를 놓게 되면 정상세포와 암세포가 모두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고 치료 효과가 좋더라도 부작용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배달부 역할을 하는 항체에 약물을 붙여놓게 되면 항체들이 암세포에만 보이는 표적으로 이 약물을 배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노란 약이 정상 세포를 공격하지 않고 암세포에만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적에 따라서 또 여기 결합하는 노란 약에 따라서 항체 약물 접합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할 수가 있고 최근 들어서도 열심히 개발이 되고 있는데 우리 방광암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항체 약물 접합체를 알아보면 넥틴4라는 표적을 이용한 파드셉이라는 항체 약물 접합체가 있고요. 또 많은 암들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헐2라는 표적을 이용한 에너2라는 항체 약물 접합체 또한 방광암에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다른 암종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트롭2라는 표적을 이용한 트로델비라는 항체 약물 접합체도 제한적인 경우에 방광암에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약제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용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용이 어려운 약입니다. 그래서 항암제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런 약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항암 치료라는 거는 한 가지 새로운 약이 나오는 것만이 새로운 치료법으로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약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새로운 치료법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제 병용요법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면역관문 억제제는 면역관문 억제제끼리만, 또는 세포독성 항암제는 세포독성 항암제끼리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종류의 항암제를 섞어서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병용요법들을 시도를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방광암의 경우에는 젬시타빈과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이라는 세포 독성 항암제가 최근까지는 가장 효과가 좋고 많이 사용되는 치료법 중에 하나였는데, 이 세포 독성 항암제는 독성이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무한정 치료를 이어나갈 수는 없고, 약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치료를 하고 그 이후에는 쉬면서 추적 관찰만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치료를 하고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보단 좀 부작용이 적은 다른 치료를 함께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바벤시오라는 일종의 면역 관문 억제제를 항암 치료 이후에 유지요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구를 해봤고요. 마찬가지로 엠박이라고 하는 세포 독성 항암제 치료 이후에도 바벤시오를 유지하게 되는 치료법에 대해서 연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또 처음부터 이 면역 관문 억제제를 항암제와 붙여서 세포 독성 항암제에 붙이는 옵디보라는 치료제를 사용을 해보고, 이후에 옵디보만 유지하면서 독성이 강한 세포 독성 항암제는 중단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세포 독성 항암제가 좀 그렇게 힘들다면 처음부터 세포 독성 항암제를 빼고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좋은 면역 관문 억제제와 말씀드린 신약인 항체 약물 접합체만 이용해서 치료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시도도 최근에 있었고, 파드셉이라고 하는 항체 약물 접합체와 키트루다라고 하는 면역 관문 억제제를 병합한 치료법 또한 최근에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 말씀드린 치료들이 가장 최근에 우리가 업데이트된 환자분들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치료법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젬시타빈과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이라는 세포 독성 항암제 치료는 방광암 치료에서 매우 중요한 치료이고 우수한 성적을 거뒀지만, 말씀드린 대로 독성이 심하기 때문에 무한정 치료를 이어갈 수는 없고 약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치료를 하고 이후 치료를 종결한 채로 추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다가 암이 다시 나빠지면 다른 항암제를 시도하고 또 다른 항암제를 시도하게 되고, 그렇게 치료를 한다면 저희가 생명 연장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만 이 병용 치료 이후에 치료 종결을 하지 않고 말씀드린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치료를 새롭게 사용을 하고 유지 치료로 이 치료를 길게는 2년까지도 이어가 보는 치료를 해보게 되었고, 그 결과를 보니 기존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추적 관찰을 했을 때보다 바벤시오라는 것을 함께 쓰면 적어도 반년 이상 1년에 가깝게 생명 연장 효과를 추가로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치료에 따른 추가 이득을 볼 수 있게 되었고요. 비슷한 방법인데 이 옵디보라는 면역 관문 억제제 또한 이 젬시타빈과 시스플라틴이라는 세포 독성 항암제에 병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연구가 되었고, 마찬가지로 이 옵디보 병용요법 또한 환자분들의 치료 성적을 개선시키는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치료 방법이지만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에 좀 제한이 있는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항체 약물 접합체인 파드셉이라는 약과 면역관문 억제제인 키트루다라는 약을 함께 사용하는 치료법입니다. 여기 써 있는 숫자들을 이해를 하시려면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중간 생존값, 중간 생존 기간이라는 수치로 흔히 말씀드리는 이 수치는 항암 치료를 하고 여러 치료를 이어간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가장 오래 사신 분과부터 가장 일찍 돌아가신 분까지 1등부터 100등까지 쭉 순서를 나열을 했을 때 50등에 해당하는 분은
어느 정도 생존을 하셨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세포 독성 항암제 치료만 하고 추적 관찰을 하다가 재발하면 다른 치료들을 이어가고 한 경우에는 그 중간 생존값 50등에 해당하시는 분이 얼마나 사실을 봤을 때 약 16개월, 한 1년 반 정도 생존을 하신 반면에 이 파드셉과 키트루다라는 약을 병용을 한 환자군에서는 50등에 해당하시는 분이 약 31개월에서 32개월 정도 생존을 하셨다라는 내용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바꿔 말하면 저희가 뭐 5년 전, 10년 전 치료법으로는 전이성 방광암 분들이 열심히 치료를 받더라도 한 1년 반 정도 생존하실 수 있게 하는 게 한계였다. 그런데 요즘 이제 새롭게 시도되는 많은 치료법들 덕분에 환자분들이 그 기간을 2년, 3년 그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방법들이 새로운 치료법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은 방광암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알아보고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들어보신 치료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사용하게 된 치료 방법들은 사실은 찾으면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실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제가 좀 추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항암 치료제 종류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 개발자들이 새로운 신약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면역 관문 억제제만 해도 앞서 PDL1, PD1 억제제 외에도 다양한 여러 기전들을 차단하는 면역 관문 억제제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임상 시험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표적 치료제 또한 FGFR3라는 유전자를 표적으로 하는 발베사라는 약 이외에도 많은 표적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FGFR3라는 유전자 이외에도 헐투 유전자에 대해서도 또 다른 유전자에 대해서도 표적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가장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는 항체 약물 접합체 또한 파드스텝 이외에도 이 렉틴4라는 표적으로 하는 여러 항체 약물 접합체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렉틴4 이외에도 헐2나 헐3 또 트롭2 또 여기 기술해 놓지 않은 다른 여러 표적들에 대한 항체 약물 접합체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진료실에서 주치의가 이런 종류의 임상 시험이 있는데 임상 시험에 좀 관심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시게 되면 이런 새로운 항암 치료제들에 대한 임상 시험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충분히 숙고해 보신 다음에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꼭 새로운 항암제가 아니더라도 약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새롭게 어떻게 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많은 치료 방법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파드셉 키트루다 외에도 다른 항체 약물 접합제와 또 다른 면역 관문 억제제를 결합을 해서 병용요법을 시도해 보는 것도 요즘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항체 약물 접합체와 또 다른 항체 약물 접합체, 두 종류의 항체 약물 접합체를 사용을 하면 환자 치료에 더 도움이 될지 저희가 시도해 보고 있는 임상 시험도 있습니다. 또 먹는 표적 치료제와 주사제인 면역 관문 억제제를 함께 사용을 해서 치료 성적을 더욱 개선시킬 수 있을까 하는 연구들도 활발히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이성 방광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가 어렵고 결국에 항암 치료가 치료의 중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항암 치료가 분명히 좋은 치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항암 치료 외에 추가로 다른 치료를 병행을 하는 것이 전이성 방광암 치료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또는 고형암 환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세포 치료라는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또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여러 치료법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실험적이고 환자들에게 실제로 치료 성적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만약에 이제 진료실에서 주치의 선생님이 이런 치료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잘 얘기를 들어보시고 임상시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시도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지만 전이성 방광암의 정의와 치료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항암 치료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포 독성 항암제 이외에도 많은 약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세포 독성 항암제나 면역 관문 억제제, 표적 치료제, 항체 약물 접합체를 어떻게 조합을 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병용요법이 다양해질 수 있고 병용요법이 달라지면 치료 성적 또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이성 방광암, 특히 방광암이라는 병이 뭐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지 않았고 치료 효과 또한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요 근래 들어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환자들의 치료 성적이 날이 갈수록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성 방광암이라는 큰 병의 진단을 받으신 환자분들 그리고 그런 환자분을 가족으로 두신 보호자분들이 전이성 방광암이라는 큰 병에 너무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치료를 이어나가시다 보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고 저희도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항상 이렇게 새로운 치료법들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